올해 HBM 시장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 한국 반도체가 한 90% 이상 점유율을 하고 있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블루오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가장 선두주자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SK 하이닉스에 100% 주문을 줬었는데 AI GPU 업체들이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공급 업체가 한정적이고 캐파도 아주 제한적이다 보니까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반도체 시장부터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가지고 계신데 반도체 시장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전체적인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최근 1년 동안 보면 반도체 시장이 이제 다운 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가격도 내려가고 재고도 증가하고 기업들의 수익성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사이클적인 등락을 보이는 이유가 이 반도체 수요의 70% 정도가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B2C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쓰시는 스마트폰이 네. 전체 수요의 한 35% 차지를 하고 다음은 PC, 가전, TV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지갑이 두둑하니까 당연히 많이 사니까 반도체 수요가 올라가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구매를 줄이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반도체 시장 규모를 원화 기준으로 보면 이제 100조에서 200조 규모의 등락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과거에는 사이클이 상승 전환하거나 하락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주기를 흘러가다가 최근엔 그 사이클이 1년 단위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의 예측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개월 정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적자를 지금 시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전망은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는 점차 개선세를 보이면서 내년에는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미 한 번 감소를 했는데 시장 규모가 근데 올해 무려 43%가 또 줄어드는 이제 그런 수준인데 이게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지금 더 안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조금 개선되고 있는 건가요? 더 안 좋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 저희가 이제 원격 근무, 뭐 비대면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교육을 하고 그래서 PC를 포함한 모바일 수요가 예상보다 되게 강했거든요. 그때 구매를 늘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구매 수요가 갑자기 줄어든 영향이 네. 있는 거죠. 수요 측면엔 그런 게 있고 이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재고를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글로벌 매크로가 안 좋아진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재고 정책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전환을 연초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갖고 있는 재고의 적정량도 절반으로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도 갑자기 급증하게 된 계기가 네. 된 거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작년에 이 규모가 11%가 줄었고 올해가 40%가 줄잖아요. 근데 내년에 60%가 는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숫자를 막연히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주가가 1년쯤 선행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벌써 바닥에서 한 50%까지는 아니고 40%쯤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년에 시장이 커진다는 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사기에는 이미 반영이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25년에도 좋아질 수 있어야지만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뭐 어떨까요?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보고는 있지 않고요. 네. 반도체 주가의 속성상 그 업황을 통상적으로 6에서 한 9개월 정도 선행 반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4년 1월 업황을 반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한 해를 보면 연간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니까 아마 주가는 조정을 받긴 받겠지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 예를 들어 성장률이 60%로 추정을 하시는데
그럼 성장률이 하반기로 가면 훨씬 커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의 사이클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결국 수요하고 공급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이 수요 자체가 철저하게 글로벌 매크로의 좌우가 되다 보니까 이 매크로 아시다시피 예측 불가능한 영역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을 좀 브라이트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단을 보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3사,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올해 투자가 전년 대비 평균 한 60% 줄였습니다. 네. 네. 당연히 적자가 기록되고 돈을 못 버니까 수요가 안 좋으니까 줄였고요. 이런 상태에서 향후에 경기가 좋을 걸 예상해서 투자를 늘리는 걸 결정을 하더라도 장비를 이제 발주를 해서 그 라인을 깔고 생산까지 최소 9에서 12개월,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24년 한 해만큼은 네. 공급이 상당히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네. 이게 결국 수급이 개선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가 사실 가장 실적이 안 좋잖아요.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그런 것 같거든요. 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럼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YOY로만 놓고 보면 내년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장률의 이 피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왜냐면 올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하반기에 YOY 성장률은 내년 상반기보다 떨어지면은 이 사이클의 피크를 하반기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성장률의 피크일 때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건 어떻게 이게 올해 하반기에 보세요? 저희가 개선세를 전망을 하지만 네. V자형 반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네. 이제 반도체를 지금 구매하는 수준에서. 입장을 네.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반도체 수요의 3분의 1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업체들, 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업체들인데 여전히 투자도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네. 반도체 구매도 꺼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도 2017년에 거의 16억 대 이상을 네. 갔다가 올해 전망이 13억 대가 안 될 걸로 지금 안 돼. 보고 있거든요. 네. 성장이 이제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와 모바일 스마트폰 수요를 합치면 거의 65% 가까이 네. 되니까 이 큰 축을 차지하는 수요의 고객사들이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재고 정책과 구매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하반기에 V자형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근데 다만 이제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수요가 아니고 공급입니다. 네. 이 메모리 3사가 다 감산을 결정을 네. 했죠. 평균 한 30% 감산을 네. 하다 보니까 공급량은 가면 갈수록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재고도 감소하고 공급량이 줄다 보니까 수요가 여기서 큰 폭의 개선은 없어도 수급에 대한 밸런스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동률을 좀 낮추겠다 이런 얘기 나왔던 게 재고 조정을 하겠다 속도를 낮춘다 이런 얘기 나왔던 게 언제였죠? 그때쯤이 아마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던 4월이었죠. 네. 예. 그 이례적으로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첨부 자료를 붙여서 공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직접적인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네. 그게 큰 주가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4월에 결정을 하고 5월부터 감산을 시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감산의 효과가 한 4에서 5개월 정도 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르면 9월 한 추석 때쯤 될 것 같고요. 이제 4분기에는 글로벌 3사의 감산 효과가 공급에 뭐 전체적으로 풀리 반영되는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재고가 여전히 쌓이고 있나요? 아니면 재고가 조금 감소하기 시작했나요? 재고를 두 가지 종류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네. 재고가 결국 이제 반도체를 구매하는 고객사의 반도체 재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제조사의 재고가 있는데, 고객사들의 재고는 이미 1분기부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작년 4분기 대비 한 10% 이상 줄었고요. 이 주는 추세가 이제 QOQ로 2Q, 3Q, 4Q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 같고, 다만 이제 구매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재고는 일단 줄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제조사의 재고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1분기에 정점을 기록을 했고요. 네. 삼성전자는 2분기에 피크아웃을 하면서 이제 제조사 3사의 재고는 공이 3Q부터 감소 추세에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재고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평균 5주, 6주를 예상을 하는데
그 정상 수준에 아직 못 미치는 거죠. 네. 그 제조사의 재고가 아주 과도한 수준에서 연말에는 건전화되기 위한 초입 국면으로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조사의 재고가 정상화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정상화가 되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제 그림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공급을 중시하는 분들은 이제 캐펙스 투 그러니까 투자 대비 매출 비중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작년이나 올해가 저점이니까 이제 그 저점에서 올라가는 사이클을 한 번은 누린 거다. 그러니까 일단 주가에 아주 강한 상승은 나온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급이 맞춰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재고의 고점이 올해 2분기니까 이제 사이클이 시작인 거다. 좋아지는. 왜냐하면 재고가 고점에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년도 좋고 계속 좋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약간 같은 걸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딱 전문가들 보시기에. 이 사이클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네. 하락 사이클에서는 재고를 봐야 됩니다. 재고를 봐야 된다. 예, 그게 왜냐하면 결국 반도체를 구매하는 그 아마존 같은 고객사가 반도체를 많이 사줘야지 가격도 올라가고 수급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사가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이미 제조사의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지금 빨리 서두른다고 해도 가격은 또 떨어질 텐데 굳이 왜 우리가 재고를 빨리 확충을 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펜트업 수요가 나오지 않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제조사의 재고가 정상화되면 고객사들 입장에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네. 가뜩이나 재고가 줄어든 상태에서 제조사의 재고도 아주 헬시하게 가게 되면 구매를 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든 가격은 구매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큰 고객사들이 먼저 반도체 대량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 세컨티어나 중소업체들도 같이 이렇게 오버부킹이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재고도 줄고 이 사이클이 과거 2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그러니까 매출 그러니까 투자 나누기 매출 비중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가 나쁜 그러니까 공급이 는다라는 시그널을 보지 말고 그냥 재고가 오히려 좀 늦지만 재고가 피클 치고 내려오는 게 더 훨씬 더 공급이 줄어들고 그런 사이클을 보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2007년부터 삼성전자의 재고와 주가를 그려봤는데요.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가 가장 정점을 이루었을 때 아주 극도로 재고가 많았을 때 주가가 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저희 앵커분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투자자들은 반도체 주가가 업황에 6에서 9개월 선행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재고가 정점을 이루었다 생각을 하면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보여주신 차트를 보면 이번에는 약간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도 있네요. 이 두세 부분이 분기 정도. 이런 것 같아요. 네. 저희 투자자들이 20년 정도의 반도체 주가를 보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많이 생긴 거죠. 네. 워낙 스마트하신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보통 6에서 9개월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앵커분 말씀하셨듯이 뭐 굳이 6, 9개월 생각할 필요 없고 12개월 선행해서 보는 게 더 빠르지 네. 않겠냐 해서 먼저 진입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5만 원 초반이었던 게 작년 10월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재고가 거의 4분기 정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식은 갔다 이거군요. 어차피 시간 문제일 뿐 재고는 정점을 찍고 올해 안에 떨어진다라는 생각인 정확하게 거죠. 보신 게 네. 재고는 어차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경기가 좋으면 빠르게 줄 거고 네네. 나빠도 서서히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감산을 통해서 공급을 줄이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2분기 재고 레벨이 정점을 찍으면 디램이랑 랜드 가격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재고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게 되면 가격 하락 속도가 좀 둔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미 작년 4분기에 거의 30% 하락을 했고요. 올해 1분기에 약 20%, 2분기에도 10% 넘는 하락세를 시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9개월 동안 70% 넘는 가격 하락세가 있는 거죠. 이게 전분기 대비인 거죠? 예, 가격 전분기 하락이? 대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3사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감산을 시작을 했고 재고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가격의 하락 속도는 3분기부터 많이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둔화가 되면서 거의 이제 단자리 숫자, 싱글 디지트 숫자로 빠지고 4분기에는 가격이 오를 걸로 저희가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주식이 위에랑 잘 딱 매칭 안 되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좀 더 탄력이 있나요? 아니면 가격 하락률이 최저로 갔다가 요게 올라올 때 주가가 보통 가격 탄력이 있어요? 가장 탄력성이 높은 거는 가격이 급락하면서 네. 급락의 속도가 둔화될 때가 네. 제일 먼저 주가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가격이 아, 상승 그렇군요. 전환할 때 네. 그때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말인 게 여기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 32% 마이너스 29%가 작년 이게 한 4분기인가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딱 저희가 바닥을 저점이었네요.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뭐 이렇게 좀 덜 탄력이 있다가 플러스로 전환하면 더 세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시면 되죠. 만약에 상승 사이클에 이 반도체 시장이 진입을 했을 경우에 언제 고점을 예상을 하냐면 전분기 대비 가격 상승 탄력이 둔화됐을 네. 때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뭐 4분기에 5% 오르고 1분기에 10% 오르고 내년 2분기에 15%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네.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전분기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을 때 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역시 이게 주식이란 게 참 정말 엄청나게 선행한다는 걸 제가 또 느끼고 있습니다. 똑똑한 네. 시장이에요. 근데 네. 지금 보여주신 차트로 봐서는 그러면 올해 4분기 정도부터는 플러스로 전환할 때 한번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적으로 탄력을 한번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이미 가격을 거의 한 10개월 동안 하락세를 경험을 하면서 이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갈망이 상당히 큰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고정 가격, 그러니까 거래선과 반도체 업체가 거래 계약서를 통해서 작성하는 컨트랙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는 시점을 시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 예상대로 만약에 4분기에 이걸 보여준다면 주가는 다시 반응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고가 사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기는 해도 워낙에 지금 쌓여있는 레벨이 높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게 해소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냐. 그러면 가격 반등이 추정하시는 것보다 좀 늦거나 아니면 각도가 이렇게 좀 더 늦는 거 맞습니다. 아닐까요? 예, 정확하게 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에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네.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글로벌 3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부가 D램, 뭐 HBM이나 DDR5 같은 DDR5. 신제품을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뒷부분에 제가 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쭉 그냥 계속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연간으로도 가격을 네. 갖고 오신 게 있어갖고 요거 어. 연간은 그러니까 어떤가요? 내년 가격을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죠. 네. 근데 잘 이 그래프를 보게 돼요. 보시면 상당히 좀 재밌는 통계를 보실 수가 있는 게 2006년부터 지금 그 D램과 낸드 가격의 등락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한 50% 하락을 하게 되면 항상 바닥이 나왔거든요. 네. 그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D램과 낸드 ASP가 50% 하락을 예상을 하니까 말씀하셨듯이 주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역사는 반복이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네. 게 제 결론입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그 수요가 내년에 그러면 올해 하반기 어디서부터 좀 많이 늘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가 저희 서버 데이터 센터 쪽에 저희가 수요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네. 이유가 이 보통 그 카카오 센터 그 데이터 센터 화재 한번 보셨죠? 네. 그게 왜 불이 나냐면 저희가 SNS를 밤낮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서버라는 게 24시간 풀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전기료도 많이 들죠. 그럼 과열이 됩니다. 그렇죠. 과열이 되고 용량이 넘게 되다 보면 그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이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전기료를 좀 절약을 하면서 용량이 네. 아주 높은 효율적인 서버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서버의 CPU를 인텔이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 이미 2분기에 출시를 했고요. 네. 그 전문 용어로 사파이어 레피지라는 네. 제품인데 거기에 DDR5라는 신제품이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한 교체 수요가 한 4분기 정도부터는 발생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첫 번째가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심스럽게 모바일, 스마트폰 네. 수요 증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과거 3년 동안 보면 글로벌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교체 수요가 거의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거의 40개월 동안 스마트폰을 네. 안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도 앵커 두 분이 스마트폰을 안 바꾸셨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 이제 과거에는 스마트폰을 2년마다 바꿨잖아요. 2, 3년마다. 근데 교체 주기가 한 5년에서 6년 정도로 좀 늘어진 거죠. 네. 근데 그 이유는 뭐 특별하게 기능이 좋아지는 것도 없고 네. 이미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굳이 이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 특히 내년 정도에는 이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가 36개월이 아니고 거의 48개월로 접어들기 때문에 네. 이미 한 5년에서 7년 전에 샀던 분들이 신규 구매를 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까 그 서버 얘기하셨는데 사이퍼 래피드는 뭐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다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원래 DDR5를 쓰는 서버 이 CPU가 이거 말고도 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AMD나 이런 데서 그거는 왜 그 DDR5를 그렇게 견인하지 못했는지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인텔이 CPU 시장의 8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AMD가 많이 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사이퍼 래피드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작년 초부터 계속 기대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주식이 좀 빠지는 바람에 그때 이제 뭐 이 얘기도 있었고 다른 것도 있어서 고도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쭉 늘렸거든요. 근데 그게 사이퍼 래피드가 출시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다른 쪽에서 생각보다 왜 이 DDR5를 못 썼는지에 대한 거는 혹시 어떻게 설명하면은 제일 이해가 빠를까요? 두 가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D램이 통용되고 있는 DDR4 네. 베이스인데 인텔이 일단은 그 D램을 사와서 네. 그 CPU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DDR5를 탑재한 사파이어 래피드에 대한 그 테스트가 네. 계속 딜레이 됐습니다. 지연됐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품질 승인이 안 났던 거죠. 예. 이 기간이 거의 6에서 9개월 정도 예. 흘러갔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서버 업체들이 그 신제품을 기다리다가 예. 이 제품이 출시가 안 되니까 네. 계속 딜레이 시켰던 거죠.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이후에 네. 갑자기 IT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까 이 서버 업체들도 클라우드를 이용하거나 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서버를 효율화해서 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네. 신제품이 출시가 2분기에 돼도 바로 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DDR5에 대한 기대가 사실 되게 많았었는데 좀 늦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보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수요가 뭐 앞에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오히려 뒤에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했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쭉 성장할 거라고 봤다가 사실 22년 하반 여름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분위기가 위축되는 분위기로 갔잖아요. 스타트업들도 힘들어지고 더 이상 투자를 좀 줄인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AI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것 때문에 다시 데이터 센터가 더 커진다? 이런 맞습니다. 기대도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보세요? 말씀을 하신 게 그 네. 생성형 AI, 챗GPT 뭐 많이 아실 텐데 그 부분의 수요가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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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해주시죠.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죠.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HBM이라는 게 아마 전문 용어라서 조금 힘드실 텐데 이게 영어로 풀이하면 하이 밴드 위드스 메모리라고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D램을 일단은 이 수직으로 네. 적층을 합니다. 5단, 10단, 12단 이렇게 쌓은 다음에 그 단수마다 수천 개의 구멍을 뚫는 거죠. 홀을 만들어서.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12단 D램 HBM이라고 하면 그 홀을 통해서 데이터의 전송량을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효율화시킬 수 있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HBM 메모리가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의 AI GPU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도 올해 4분기부터 공급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돈이 되냐면 기존의 DDR4 베이스의 D램 대비 ASP가 5배에서 7배 높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은 낮지만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네. 좀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올해 HBM 시장 점유율은 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예상한 자료인데요. 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 네. 그러니까 한국 업체가 한국 반도체 업체가 한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블루오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이라는 거를 그러면은 엔비디아만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AMD도 하죠. 이제 이번 AMD도 이제 GPU 출시하겠다고 지금 막 맞습니다. 얘기하고 예. 있으니까 그러면은
AMD도 쓸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밖에 없겠죠, 당연히. 뭐 설마 마이크론을 많이 쓰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장 선두주자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SK 하이닉스에 100% 주문을 줬었는데 이 GPU, AI GPU 업체들이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공급 업체가 한정적이고 캐파도 아주 제한적이다 보니까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이닉스한테도 물량을 많이 받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태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반도체 3사가 공이 기존에 있는 D램 라인을 HBM 전용 라인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거의 3분기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도 이게 보면 세대별로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게 HBM3인데 4세대 버전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5세대 버전이 3분기에 본격 출시가 됩니다. 그 용어로는 삼성전자는 HBM-P라 그러고 네. 하이닉스는 HBM-E라고 하는데 네. 그 5세대가 나온 다음에 내년에는 HBM 6세대를 또 준비 중입니다. 네.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이죠. 이게 근데 생성형 AI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긴 한데 또 그걸 기대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엔비디아께 뭐 10몇만 불씩 하는데 거기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자리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매출이 예를 들어 요번 분기 가이던스가 지난 분기 50% 성장하는 걸로 줬잖아요. 그거는 엔비디아께 그런 거지 나머지 밑에 달려있는 것들이 그런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폭을 보면 연초 대비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30% 남짓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I 생성형 AI 시장에서 최대 수혜 업체는 엔비디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반도체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의 폭을 만약에 해외까지 넓힌다면 네. 엔비디아를 보시는 게 맞죠. 그럼 이게 숫자로는 혹시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고 이런 것도 혹시 요즘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아주 그냥 마진에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매출 기준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올해 한 10에서 15% 정도 D램 매출 전체에서 매출에. 차지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한 6에서 7%. 네. 하이닉스가 많은 이유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네. 선두주자니까 그렇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는 15% 이상 전체 네. D램 매출에서 하이닉스는 한 20% 이상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ASP가 5배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15%라고 하면은 원래 디램 매출하면 3배 3%인 거잖아요. 옛날 용량으로 하면. 근데 이익 비중은 그럼 더 큰가요? 아니면은 더 크죠. 더 크죠. 왜냐하면 지금 DDR4는 다 적자가 심하고요. 네. 아주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네. 반면에 여기에서는 아주 뭐 경험해보지 못한 이익률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뭐 서스테이너블 할 거냐,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가격 경쟁을 유발하게 되면 HBM 가격은 당연히 내려갈 거니까 네. 또 가격이 내려가야지 AI 시장이 또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현재 마진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라 보지만 적어도 23년과 4년에는 지금 고마진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디램이나 낸드는 아니고 디램이 정말 시장이 좋을 때는 50%씩도 이익이 나잖아요. 이익률이. 근데 이 HBM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디램이 피크일 때보다도 마진이 좋은 건가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적자가 아직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직 기억하는 건 아마 2018년, 19년 때 그때 직전에 상승 사이클이 네. 있었는데 정말 여담이지만 그 D램의 마진이 77%를 찍은 적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 중에서 가장 높은 마진일 거다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딱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이클이 좋으면은 그냥 디램으로도 그 이익을 많이 낼 건데 이거 하면 이제 뭐 더 어렵고 당연히 수율도 안 좋을 게 보나마나 뻔하고 쌓으면 그러면 굳이 이거를 싸게 만들어서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재고 줄고 내년 사이클이 좋아지면 이거는 가격을 안 낮추고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HBM 시장은 구매자들의 시장이 아니고 네. 결국 셀러스 마켓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HBM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캐파를 또 많이 갖고 있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23년과 24년까지는 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HBM 시장을 주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24년에 이제 장이 아까 그 디램 가격 내는 거 오른다고 보셨잖아요. 그럴 때 그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SK 하이닉스든 낼 수 있는 이익률의 수준이 피크보다 얼마 정도가 될까요? 얘라 그리고 70번 말도 안 제가 봐도 좀 이상한 숫자인 것 같고 그건 아니겠지만 좋아지면 어디까지 좋아질까? 이게 뭐 적정 마진이라는 게 없는데요. 네. 내년에 만약에 좋아지면 저희는 한 30% 수준 30%.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30%여도 HBM이 마진을 약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향상시킨 효과가 있죠. 있군요. 당연히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는 게 맞겠군요. 그럼 HBM 이제 엔비디아 말고도 하고 이러면 진짜 효과가 있는 거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HBM뿐만 아니고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 들어간 DDR5, DDR5도 4 대비 ASP가 한 20%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이 고부가 신제품에 좀 네.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DDR5를 만약에 그러니까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그 CPU를 쓰면 서버 업체든 이 고객은 어떤 예를 들어 아까 전기랑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계량화가 되나요? 예를 들어 20% 비싸게 주고 사면 뭐가 몇십 % 좋아지더라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이게 전력 효율이 일단 전력 30%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쉽게 30%, 말하면 네. 전기료를 30%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램은 어차피 가격이 얼마 크진 않지만 그 CPU를 쓰게 되면은 30%라고 하는 큰 전기를 아낀다 이렇게 되는 아끼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유틸리티 코스트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고 데이터의 처리 속도도 2배 네.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쓰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틸리티 비용도 절감하는 동시에 데이터도 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업체 입장에서는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그 주신 장표 Q6-1 장표에 보면은 올해 서버 이 4대 데이터 센터 증가율이 4% 내년 8%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혹시 뭐 DDR5가 몇 %고 이렇게도 혹시 이게 좀 되나요? 데이터가? 그렇게 브레이크다운은 안 돼 있고요. 이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서버 시장은 모바일하고 다릅니다. 계속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안 지우면 사람들이 원래 맞습니다. 안 지우잖아요. 그래서 서버 용량은 제한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AI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메타버스가 들어오면 네. 실시간으로 대용량의 파일을 전송을 양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현재 서버 용량으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이 장표에서 2019년과 20년에도 투자를 상당히 줄였거든요. 네. 이 2년 동안 참다가 21년, 22년에 다시 두 자리 숫자로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전망치는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네. 기준입니다.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신 건데, 만약에 이 추정치대로 올해 4%, 내년에 8%의 캐펙스 증가가 아주 낮게 나온다면 네. 적어도 25년에는 큰 폭의 투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건 다 금액 기준이니까 어차피 양을 똑같이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거 쓰면 돈이 늘어나는 효과도 여기 들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충분히 희망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좋게 보는 이유가 유일하게 B2B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B2C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네. 스마트폰 10년 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 데이터 센터 서버를 노후화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를 5년, 10년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교체를 하거나 용량을 늘리거나 그렇죠. 효율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국 캐펙스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럼 보통 데이터 센터 교환 주기를 시장에서 보통 몇 년으로 저는 7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좀 과거에는 얘기 좀 그런 해주시죠. 계량화가 있었습니다. 네. 뭐 5년에서 8년 사이에 네. 이제 바꿔야 된다는데 네. 이 서버 업체들도 상당히 스마트해져 가지고 클라우드를 엣지 클라우드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메모리를 더 효율화시키는 방법으로 네. 용량을 조금씩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년 되면 거의 한계치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 증설이 없다고 해도 25년엔 증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보니까 뭐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다 뭘 하고 있냐면 회계 기준을 바꿔가지고 서버 내용 연수를 막 늘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좋아지고 이러는 걸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게 혹시 맞다면 내용 연수가 이제 늘렸으면 더 못 늘리는 게 맞으면 진짜 나오는 거고 아니 혹시나 또 내년쯤 돼갖고 써보니까 8년도 괜찮네 그럼 9년 이렇게 혹시는 못 가나요? 이게 옛날엔 2년이었는데 너무 좋아져가지고 가능하죠. 혹시나, 왜냐하면 네. 서버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줄이고 네. 그 비용을 절감하는 게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 이 데이터 센터의 그 고객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고객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고객사의 사용자 수하고 데이터 트래픽 양도 계속 체크를 좀 하고 그건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참 아쉽게도 매크로 상황하고 그대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도 가입자 수가 조금만 줄어도 주가가 급락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증량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2년 안 하면 되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서 그 2017년도 때 당시에 반도체 전망을 찾아가지고 매크로 쪽에서 투자 전략 쪽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반도체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데 17년도에 18년도 전망을 그렇게 좋게 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과거를 복기해 보면 KDI나 한국에서 웬만한 주요 기관들이 안 좋게 봤는데 그때 당시에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이 성장을 했었다. 이번에도 혹시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뭐 코파일럿, 챗 GPT를 활용한 뭔가의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인기를 끌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릴까? 이런 긍정적인 가능성? 이런 경쟁이 얘기를 붙을 가능성은 있죠. 그 메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앞두고 네.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월가에서도 그 AI 관련 매출의 가이던스를 줄지 네. 그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그게 카테고리로 하나만 나오고 만약에 큰 기업들이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실제로 시장이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반응하죠. 네. 사실 어제 애플 주가가 장중에 거의 3% 가까이 네.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보합세 마감을 했는데 애플이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을 해서 그걸 아이폰에 탑재할 수 있다는 소식들이 네. 나왔었거든요. 그럼 결국 애플도 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그쵸. 이 시장은 이제 시간의 문제지 속도의 네. 문제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근데 북미 말고 중국도 이제 텐센트, 마바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는 빠져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하도 요즘에 안 좋으니까 이제 안 보기 시작했는데 옛날에 제 기억이 맞으면 18년에 이렇게 서버 투자 많이 할 때는 중국 서버도 엄청 좋다고 해서 거기도 많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메모리도 한국 거 써야 되니까. 중국은 혹시 어떨까요? 이게 중국 관련 기업들의 서버 이게 투자는.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을 100으로 보면 네. 북미 데이터 센터가 한 80% 차지하고 네. 있고요. 네. 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2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중국의 BAT 기업들을 저희가 트래킹을 안 하는 이유가 네. 그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네.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수출을 미상무부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두, 알리바바 입장에서도 그 반도체 수입이 안 되면 서버의 효율화나 증량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출액이나 아니면 캐펙스 가이던스도 매 분기마다 보시면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계량화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도 20%밖에 안 되니까 네. 저희가 북미 4대 데이터 센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20%니까 그게 만약에 20이 되게 작은 상태로 20인데 원래 이제 수급이라는 게 몇 퍼센트만 바뀌어도 가격은 뭐 이렇게 급등락을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20인 줄 알았는데 혹시 30이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한국이 좀 좋아지는 그런 혹시 희망적인 그림은 없을까요? 사실 그렇게 되려면 미중의 무역 분쟁이 네. 어떤 게 화해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시장의 컨센서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조금 더 심해지지 네. 이게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BAT 기업들은 서버 증설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네. 아주 저사양, 네. 좀 부가가 낮은 네. 용량 제품들을 엮어서 용량을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근데 우리나라 디램이 들어는 갈 건데 그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단가도 좀 싼 게 가고 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붙어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군요. 그거는 기대하기 힘들겠네요. 네, 여기 네. 스마트폰 보니까 이제 올해 12억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12억대 예. 뭐 1억대인데 제가 옛날에 배우기를 월 1억대는 죽어도 안 깨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이제 데스크탑 판매량을 보면은 정말 주구장창 빠지다가 그 코로나 때 잠깐 늘고 다시 쭉 빠지는 그림이잖아요. 혹시 스마트폰도 그런 영역에 온 게 아닐까라는 좀 걱정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맞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보세요? 많은 네. 시장의 그 투자자분들이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을 했다. 네. 왜냐하면 2017년에 정말 월 1억대 이상 네. 거의 한 15억대를 돌파를 하면서 15%만 되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거의. 예. 여기가 정확하게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7년 이후로 이제 전년 대비 YY 성장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6년째 지금 감소세를 나타내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성장 돌파구는 뭐 삼성의 폴더블 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폼팩트 변화를 통해서 시장에 트라이를 네. 해봤지만 이게 정확히 지금 먹히고 있지는 않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스마트폰 시장은 저는 성장 전환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애플의 아이폰이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블랙홀 역할을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이폰의 구매 선호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네. 아이폰만 잘 팔리고 나머지는 안드로이드 쪽은 좀 부진한 네. 네. 이게 극명하게 명암이 좀 엇갈리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의 전체 파이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네. 그럼 결국 이게 누가 뺏기고 누가 빼앗고 이런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추정치를 올해까지만 주셨는데 그럼 내년도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세는 어렵다라고 보시나요? 성장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빠져서? 네, 네. 2년 동안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성장은 하고 조사 기관들도 전망은 하는데 네. 이 수준이 갑자기 뭐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증가를 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폰이 디램을 조금 쓰기로 낸드를 조금 쓰기로 유명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믹스가 바뀌는 것도 우리 메모리 시장에는 더 나쁜 효과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가격이 말씀드렸듯이 9개월 동안 거의 80%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모바일 업체 입장에서는 탑재량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또 소비자들 유인할 수 있는 기회고 네. 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나오는 플래그십, 또 삼성전자가 7월 26일 날 갤럭시 폴드하고 언팩, 이제 폴더블 예. 언팩 행사를 하고 9월에 애플이 이제 아이폰 15를 출시를 하는데 거기에 메모리 탑재량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는 하고 이번에는. 있습니다. 왜냐면 전 애플이 참 대단하다 본 게 그러니까 원래 저희 중국의 스마트폰이 잘 팔릴 때 디램이 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막 메모리를 때려 박으니까. 근데 아이폰이 늘어나니까 진짜로 더 이 컨텐츠가 좀 안 느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가격이 싸니까 좀 늘리지 않을까. 아직 모르는 거죠, 아이폰이 어떻게 할지. 아직 정확한 스펙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아이폰이 좀 비중이 늘더라도 스마트폰에서도 컨텐츠 퍼 박스가 좀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컨텐츠 그로스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안 늘어도 괜찮은 거네요. 오케이. 네. 그러면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누가 먼저 좀 더 이익 개선이 좀 될까요? 그냥 같은 사이클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유사하게 진행은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한번 볼까요, 그래프를? 네. 지금 양사가 공이 다 적자입니다. 네. 네. 적자고 이제 적자 폭이 좀 심한 게 네. 진짜 D램보다 낸드가 조금 심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실 게 낸드가 심한 이유가 수요에 대해서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거든요. 네. 대부분이 스마트폰에 네,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네. 가격이 싸야지 구매를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특히 D램은 글로벌 3사의 과점적인 공급 구조를 갖고 있지만 낸드는 중국 업체 YMTC까지 포함하면 총 6개 업체가 네. 가격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보니까 낸드의 수익성이 개선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연말까지 가격 하락을 저희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반면에 D램은 말씀드렸듯이 HBM이나 DDR5 같은 고부가 신제품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분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을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거진 90% 가까이 되고 심지어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00%가 100%라는 얘기니까 넘어요. 매출보다 손실이 더 났다는 네.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어디야 그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 합병한다는 얘기가 뉴스에서 제가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이닉스 뺀 2등 4등이 혹시 그게 되면은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쉽게 말하면 그 네. 산업의 업체끼리 이제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보통 그런 것도 인더스트리 좋게 보는 건데. 컨솔리데이션인데 이 모든 산업에서 인더스트리 컨솔리데이션은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플레이어가 줄어드는 네.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1+1이 2가 되는 효과가 있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업체, 똑같은 자동차 업체가 합병한다고 해서 그 양사의 합친 출하량이 그대로 증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경쟁이 완화되고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1, 2년 안에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산업이
D램처럼 점점 과점화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예전처럼 D램 같은 경우에는 파산하는 업체도 나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많았죠. 근데 앞으로 메모리 시장에서 파산 업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각국의 정부가 다 전부 다 그 업체들을 지원을 하거나 케어를 해서 파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플레이어가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유지되거나 뭐 그런 추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D램 지금 이 마이너스 30%면은 캐시 코스트보다도 못 버는 건가요? 아니면 캐시 코스트보다는 위에 있는 건가요? 둘 다 캐시 코스트입니다. 현금 원가입니다. 둘 다, 이 지금 이 기준이? 예.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제조사 입장에는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캐시 코스트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마진율이 이렇게 아까 뭐 100% 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가 재고 평가 손실 영향이 큽니다. 재고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7월에 D램을 100개를 생산을 했는데 이게 10월 가보니까 가격이 또 10% 빠졌어요. 네. 그럼 갖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9개월 넘게 재고 평가 손실이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 게 나중에 D램이나 낸드의 ASP가 반등을 시작하고 네. 업체들이 이익이 좋아지면 네. 다시 이게 환입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저희 추정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재고에 대해서 평가손을 지금 현재 가격으로 시장 가격으로 바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 손실을 반영해 놓나요? 매 분기마다 반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체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분기에 작게는 1조 초반, 많게는 2조 원 정도의 재고 평가 손실을 반영을 한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좋아졌을 나쁜 때는 또 긍정적으로 수익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효과가 그렇습니다. 생기겠군요. 이제 조금 이해가 네. 이게 포함된 거라서 이렇게 숫자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네. 밑에 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1,000원에 팔아서 2,000원 들었다 해서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럼 반도체 얘기를 지금 저희가 이제 쭉 얘기를 네. 했고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반도체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야 사실은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는다. 내년 초 정도로 본다. 요게 이제 종합해봤을 때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뉴스를 보면 뭐를 확인하면 이게 좀 더 빨라지거나 또는 늦어지거나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일단 관전 포인트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7월 이제 마지막 주 다음 주가 되겠네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그 2분기 발표에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3분기 가이던스도 제시를 하고 하반기 시장에 대한 아웃룩도 제시를 하는데 거기서 회사의 어떤 톤의 변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라든지 아니면 캐파 운용이라든지 네. 말씀드린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전략 방향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물 가격이 스팟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조금씩 반등할 기미를 네. 보이고는 있거든요. 아직 반등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컨트랙 프라이스 고정 거래 가격에 영향을 바로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예상했듯이 과연 3분기에 D램의 고정 가격이 QOQ로 저희는 5% 반등을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반등이 나올 건지 네. 그 부분도 지켜보셔야 될 부분으로 가격이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도 또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해주셔서 디스플레이도 좀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LCD 패널의 공급망의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10년 전만 해도 그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LCD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생산 능력을 늘리고 가격을 인하해서 지금 전체 글로벌 LCD의 70%를 중국 업체가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구매처가 삼성전자 TV 사업부입니다. 근데 이 TV 사업부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LCD의 공급망을 좀 재편할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네.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베이스로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결국 지금 삼성전자 TV 사업부가 중국 그 BOE CSOT 이 패널 메이크로부터 전체 TV 패널 물량의 70%를 구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비중을 한 50 정도로 줄일 것 같고 그 20 줄어든 부분을 대만이 5%, 한국의 LG 디스플레이가 10%, 일본의 샤프가 5%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이런 거죠. 삼성이 왜 이렇게 전략 변화를 하냐면 네. 이제 과도하게 집중된 중국 LCD 패널 메이커의 공급망을 좀 재편을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BOE라는 디스플레이 업체가
OLED 특허 소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런 네. 부분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LG 디스플레이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는 요인인가요? 아무래도 플러스 알파 요인은 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적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만 네. 결국 가동률이 떨어져서 적자가 커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으로부터 주문을 조금 더 받으면 가동률이 개선이 되고 적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흑자 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TV 시장은 요즘에 어떤가요? TV 시장도 스마트폰 시장과 유사합니다. 그쵸. 글로벌 시장이 2억 1천만 대 정도 연간 네. 수요가 발생은 하지만 성장이 없고 거의 플래티시하게 네. 아주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고 그런 이유가 TV는 한번 사시면 스마트폰처럼 뭐 3년, 5년마다 안 안 바꾸고 바꾸죠. 고장나기 전까지 쓰잖아요. 아니 이사 갈 때 한번 바꾸는 맞습니다. 거야? 이사 네. 수요나 결혼 네. 수요나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교체 주기가 10년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 브라운관이었다가 뭐 이렇게 뭐 프로젝션 TV였다가 PDP, LCD 이렇게 바뀌니까 그때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자주 바꾸지만 이제는 저는 크게 차이를 못 느껴니까 굳이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이제 한국 업체들의 그 제품 로드맵의 변화 과정을 보시면 LCD에 집중하다가 저수익성이니까 이거를 많이 드랍을 하고 네. 있고 이제 OLED라는 쪽으로 네. 갔고 OLED의 대형 TV, 중소형 네.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다가 이 부분도 경쟁이 조금 심화될 것 네. 같으니까 그 영역을 차량용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나오는 그 24년형 그 GV80에 네. OLED 27인치 파노라마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계기판부터 그 그때까지 쫙, CID, 예. 샘플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그 보조 자석까지 화면이 일괄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LG 디스플레이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다른 영역, 특히 차량용. 근데 이제 차량용에서 OLED를 써야 되는 이유가 특히 전기차가 OLED를 써야 되거든요. 네. 네. 이유는 일단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EV는 전기 아닙니까? 전력 효율이 30% 좋습니다. LCD 대비. 그게 있고 두 번째로 보통 그 LCD 이런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기판 자체가 유리 글라스를 쓰는데 OLED는 플라스틱 기판을 쓰다 보니까 네. 사고가 났을 때 충돌이 났을 때 세이프티 이슈에 네.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전기차 업체들이 OLED를 탑재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쯤 저 같은 일반인도 차를 탔는데 그런 걸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글로벌 8,500만 대 자동차 수요 중에 그 전기차의 그 보급률이라고 하나요? 그 페네트레이션이 올해 연말에 15% 정도 넘을 것 같으니까 네. 이 추세로 되면 내년에는 거의 20% 중반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팔리는 자동차의 4분의 1이 전기차라고 하면 전기차 중에서도 적어도 중고가 하이엔드 쪽은 네. 이 OLED를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OLED는 그러면 삼성하고 LG가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까 네. HBM하고 유사하게 차량용 시장도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90%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사실 되게 이제 어려운 주식 중에 하나였잖아요. 맞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회사가 아직도 지금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쯤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적자가 6개분기 연속 기록을, 예, 네. 그러니까 1년 이상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실적 측면에서는 상반기에 바닥을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분기에는 적자가 축소가 되고 4분기에는 저희가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LCD를 구매하는 부분, 그다음에 OLED 대형 OLED도 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동률을 개선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이폰인데 이 슬라이드를 네. 보시면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의 공급 점유율이 삼성이 60, LG가 4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흑자 전환에 촉매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되면 근데 LG 디스플레이 참 너무 저도 참 안타까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주가가 그냥 꾸준하게 우하향을 했잖아요. 한 번도 반등을 제대로 한 느낌이 없는데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면은 주식이 되던가요? 아니면 그래도 사람들이 LG 디스플레이를 안 쳐다보는지. 근데 적어도 한 네. 4분기가 되면 7개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하는 건데 1년, 한 2년 만에 흑자 전환하는 네.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주가에는 플러스 영향을 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흑자의 지속 가능 여부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저수익의 LCD 사업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고 네. 고부가 OLED 중심으로 가면서 삼성의 주문도 받으면서 가동률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니까 네. 적어도 실적은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네. 내년 연간으로 보면
흑자 전환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그 기울기가 작게 볼 거냐 많이 볼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흑자가 되면 주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예, 워낙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흑자가 근데 지금 그럼 시장에서 흑자가 날지 안 날지를 모르니까 아직도 주가가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1년 넘게 흑자일지, 적자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으신 거죠. 네. 지금 혹시 LG 디스플레이는 가동률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보통 가동률이 얘기하시나요? 절반이 안 됩니다. 절반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라인을 이미 전원을 꺼서 셧다운한 라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인력 고정비 네. 부담이 커지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자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와, 50%가 안 돼요. 그럼 이게 흑자가 나려면 몇 퍼센트가 되면 흑자가 나는 거예요? 가동률이 75% 이상 정도면 BEP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저희가 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75%. 지금 혹시 이 적자가 에비타 단까지 적자예요? 아니면 영업 적자예요? 영업 적자입니다. 에비타는 흑자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흑자 나기 전까지 뭐 막 차익금이 많이 늘고 막 이렇지는 않나요, 회사가? 차입금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회사가 타이트하게 캐펙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자금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유상증자 우려도 많은데 네. 그 유증의 우려는 많이 완화가 된 것 같고 오케이. 적어도 뭐 올해까지 운영 자금을 확보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만약에 흑자 나면 진짜 괜찮겠네요. 흑자 나기만 하면은 진짜로. 뭐 그렇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을 딛고 과연 일어설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3분이 채 안 남았어요.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1분이다. 마지막으로 네, 반도체 IT 투자자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미 바닥은 상반기에 확인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점차 큰 폭의 개선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개선을 나타내면서 내년에 호황 사이클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주주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게 더 큰 수익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조정은 저는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표현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견디시면 뭐 좋은 수익이 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마무리도 너무 깔끔하시네요. 네. 네. 자주 모시고 싶은데 네, 워낙 귀하신 분이어서 오늘 자주 네. 불러주시면 자주 아우,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